화가들의 그림이 있어서 또 막 눈이 돌아가는데 네. 진짜 또 저를 또 미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그림 꼭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죠. 천재라는 걸 딱 네. 그림 앞에 쓰니까 설명이 네, 필요 네, 없고 네, 이 네. 사람은 천재구나. 네, 제가 한번 그때 소개를 해드린 네. 그림이지만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그림이라서 네.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삼프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군요. 저 김프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 우리 전원경 교수님을 모시고 메트로폴리탄 이 뮤지엄에 있는 걸작품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4월 뉴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전원경 교수님이 꼽은 메트로폴리탄 그 수많은 작품들, 수많은 걸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30점의 작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친절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메트로폴리탄 이 뮤지엄에 있는 모든 작품을 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셨을 때 내가 이 그림을 알지,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을 잘 설명할 수 있지,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원경 교수님과 지금 바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을 쓴 패트릭 브리니가 단 한 점의 그림 꼽자면 이 그림이다 라고 선택한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이제 십자가형이고, 그림이 제작된 연대가 1420년에서 23년이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하기 한참 전이죠. 예. 당연히 그림의 기법은 중세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배경을 그리지 않고 금을 얇게 펴서 발랐거든요. 금박이고. 예, 금박입니다.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밑에서 지금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성모와 슬픔에 빠져 있는 인물들, 그리고 뒤편으로는 누가 있냐면 이 십자가형을 구경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원형, 그러니까 원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원형에서 뭔가 공간감을 표현하려고 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감이라는 것은 이제 원근법이 완성된 후에야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에는 그렇게 공간감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화가들이 대단히 서툴렀지만 이제 중세 후반부의 화가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그런 아픔,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아픔은 옛날부터 늘 있었고 그 아픔,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성모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가 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나의 과거를 생각하게 해주고 나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을 한 점 정도는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 로렌초 로토의 그림을 왜 선택했나 하면 너무 그림이 재미있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그리스 신화를 이용하면서 점점 더 야한 주제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월계수 가지 사이로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드가 자신의 어머니인 비너스에게 오줌을 보고 있어요. 예. 왜 비너스에게 이렇게 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비너스의 얼굴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자세한 얼굴, 그 다음에 머리에 관, 그 다음에 베일, 그 다음에 진주 귀걸이,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성이 신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500년대의 베네치아의 신부 차림이 저런 관과 베일과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의 얼굴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몸은 비너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저 여성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은 갓 결혼한 신부다라는 뜻입니다. 저 월계수 가지도 이제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비너스와 큐피드지만 아마도 이제 세도가의 결혼하는 집안의 선물로 간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당사자 신부의 얼굴을 그렸고, 이제 이 그림의 의미는 가서 애 많이 낳아라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이 새로운
혁신이 얼마나 그 당시 화가들과 또 권력자들이 즐겁고 기쁘게 했겠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주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단순히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주제로 이렇게 얼마든지 에로틱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그림 꼭 보여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림이죠. 젊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유일한 약점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나 라파엘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20대에 갓 접어든 화가가 이미 놀라운 어떤 그림에 대한 천재성을 발휘해서 뭘 청탁받았냐면 제더나를 청탁받았습니다. 지금 제더나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 위에 반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단에, 교회 재단에 설치된 그림이죠. 그림은 보시다시피 이제 성모자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아기인 세례 요한이 있고 양쪽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가 왼쪽에 있는 성인의 손에 쥐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책을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뒤로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고 저 위에 있는 하느님도 지금 천사들과 세라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옷깃이 화려하게 막 날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뒤에 금박이 보이는데 저 금박을 이렇게 무늬를 낸 것을 스그라피토라고 합니다. 금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박을 얇게 펴서 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뒤에 지금 뭘 그렸냐면 배경을 그렸습니다. 배경을 그림으로써 이제 뒤를 금박으로 메꾸는 중세풍의 시대는 갔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더 실제 가깝게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브론치노라는 화가가 그린 이름을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이의 주상인데요. 1530년대에 제작된 작품이고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를 넘어가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청년이 뭔가 시를 쓰거나 문인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책을 들고 있잖아요. 이 책을 당시에 읽다가 갑작스럽게 포즈를 취한 듯한. 저 당시의 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굳이 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인물이 모델의 아이덴티티가 책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젊은이는 창백하고 표정이 없지만 젊은이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 특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가가 어떤 장치를 썼나 하면 지금 의자의 팔걸이, 테이블에 둘 다 괴물 같은, 몬스터 같은 인물들을 배치를 해놨죠. 그리고 이 젊은이의 허리띠 부분에도 보일 듯 말 듯 하게 가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가면이나 괴물 같은 장치들이 이 무표정한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죠. 1530년대면 이제 모나리자가 그려진 지 한 20년, 25년 정도 지난 후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 방에 있는 많은 그림들처럼 이제 귀족들의 초상화들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자신의 젊음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메이르, 우리가 베르메르라고도 부르는 이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 5점이 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완성작이 35점 또는 36점밖에 되지 않는데 단일 미술관으로 가장 많은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이 메트입니다. 왼쪽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림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그림이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페르메이르가 이제 뭔가 경제적 곤궁함에 시달렸을 때 프랑스풍을 흉내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물병을 든 젊은 여성이라는 그림인데 작은 그림이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그림의 디테일이 대단히 섬세하면서 아름다워요. 지금 일단 손으로 이 여성이 이렇게 문을 열고 있고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빛은 살짝 창문에 반투명한 유리창을 투과하면서 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결코 약하진 않아요. 여성이 지금 머리에다가 린넨으로 된 보자기, 린넨으로 된 두건을 쓰고 있는데 얇은 린넨을 투과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의 한쪽 얼굴은 빛을 받고 있어요. 린넨 베일이 원체 얇아서 그 빛이 이제
낙천을 투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옷에 이렇게 팔 부분에 금실로 옷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허드렛 일을 하는 여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은으로 된 그런 주전자, 그 다음에 그 은으로 된 주전자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근데 그 카펫의 무늬가 은 쟁반에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용헬링크라는 브뤼셀의 상인이 피테르 브리얼에게 계절을 상징하는 12개의 계절을 각각 2개씩 묶어서 6장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탁을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달력 그림이죠. 겨울 눈 속의 사냥꾼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1월과 2월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7월과 8월을 3년을 예.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아마 수확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이제 수확하는 밀밭이죠? 네,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버드아이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상당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 밀밭 너머에 마을도 보이고 그 너머에 멀리 바다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풍광을 조망하는 새로운 구도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농부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렸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이 화가의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이제 그 당시에 농부라는 주제가 그림으로 잘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존재들을 어떤 편견 없이 그렸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뭔가 하면 저기 누워서 뻗어있는 주정뱅이 아재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무지랭이로 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림을 청탁한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무지랭이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라는 식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얼이 농부들의 모습을 대단히 꾸미없게 그렸다고 해서 그 자신이 농부였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농부들을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키고 농부들을 비하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의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의 일상은 우리가 이렇게 가감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각도가 대단히 그 당시에는 그러네요. 쉽게 볼 수 없는 혁신적인 각도였음은 분명합니다. 이 그림 딱 보시면 설명 안 드리려도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전성기 시대에 암스테르담 최고의 초상 화가로 이름을 떨칠 때 그린 젊은 여성의 그림인데 아마도 신부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레이스를 그린 이 솜씨, 특히 레이스가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요? 예, 레이스를 그린 솜씨, 그 다음에 진주를 그린 솜씨, 손가락에 반지,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펜을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냐면 이렇게 깃털 부채를 들고 있는데 깃털 부채를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깃털 부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그린 솜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여성은 자세히 보시면 수가 나져 있어요. 다 무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자줏빛 소파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줏빛 소파에도 이 드레스에 상응하는 무늬가 이렇게 쑥 놓여져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젊음 특유의 아름다움과 이 여성의 의상, 지금 이렇게 금색으로 리본을 묶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효과하는, 지금 이 소매에도 보일 듯 말 듯하게 금색 선이 지금 이렇게 승화죠. 호머의 흉상을 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어둠 속에서 설악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반짝거리는 체인에 정말로 실제로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소매 부분, 제가 이 그림에서 늘 감탄하는 거, 저 소매 부분에 부풀어 올라오는 듯한 그 부분을 거칠게 그 붓질을 함으로써 표현하는 저 렘브란트의 놀라운 능력. 빛이 얼만큼 그 사람을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새로 그려줄 수 있는,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저 그림인데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 가로로 긴 서 있는 모습의 초상을 반다이크가 처음으로 그렸고, 이 초상에 계속 다른 후대 화가들이 노블한, 우아한 귀족 초상을 그릴 때 이 초상을 전범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스튜어트 공작, 그러니까 찰스 1세, 영국 찰스 1세의 궁정화가였는데 그 궁정화가로서 많은 스튜어트 그 가문,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가문들의 남녀를 그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을 허리에 얹고 있고 지금 이 망토 부분에 큰 별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고귀한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시 정교한 레이스 칼라를 목에 둘렀고 지금 이 구두에도 화려한 장식이 있어서 언뜻 보면 장식을 절제한 것 같지만 디테일을 보면 많은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가 그에게 딱 이렇게 허리 부분에 딱 이렇게 그 입 부분을 대고 있어서 이 주인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개는 사실 성질도 사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큰 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그림 할까 망설였어요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인물의 표정에 별로 보면 이 화가의 애정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냥 시키니까 그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화가예요. 화가 본인이에요. 딱 봐도 명민해 보이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이의 얼굴입니까? 그 손을 지금 양쪽 손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여자 손 같아요. 섬세한. 그죠? 내가 손으로 이 사람. 나에게 중요한 건 손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왜냐하면 나는 화가이니까. 이 작품이 이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라고 찰스 1세 아내들입니다. 항상 이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를 어떤 시로 그렸냐면 소녀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비라는 고귀한 신분에 있지만 소녀스러움을 잊지 않은. 이 세틴의 질감, 이 옷감의 질감을 그린 솜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이고 그림 속에 이 모델의 영혼도 그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또 카라바초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예. 베드로의 부인, 1609년, 1610년, 1610년이면은 카라바초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카라바초 특유의 빛과 어둠의 선명한 대비, 키아로스쿠르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데 이제는 빛조차도 거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바초라는 화가가 이제 수렁 같은 어둠에 빠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림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은 부인할 것이다. 그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3개의 손가락이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병사의 손 거의 보이지 않는데 장갑을 낀 검은 손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인이 2개의 손으로 이 베드로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3개의 손가락이 베드로를 가리킨다. 3번 부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을 가리키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전혀 성인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대머리 중년 아저씨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기적들, 그 다음에 그런 십자가형, 부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당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성인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에게 경각심, 지금 빛은 여인의 이마, 베드로의 이마, 베드로의 손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둠 속에 있고 이 로마 병사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이 병사가 가지고 있는 위압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번쩍거리는 갑옷이 보입니다. 그렇죠. 갑옷의 등판이 비친, 번쩍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병사가 가지고 있는 익명의 병사가 가지고 있는 위압감. 베드로는 사실 두려웠을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저를 또 미치게 만드는 또 엘그레코의 그림 있고 피카소의 그림 걸어놨고 피카소가 엘그레코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 그러네. 천재라는 걸 딱 그림 앞에 쓰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봐도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성요한의 현상인데 요한계시록에서 5번째 봉인이 열린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이제 1614년에 그려졌는데 이 그림을 그린 해 아마도 엘그레코가 죽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반종교 개혁으로 막 그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종교 재판으로 툭하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엘그레코는 자신의 불안을 종교적인 신비에 의존하면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요한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거든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무시네. 예. 서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여요. 15등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어두운 어떤 그런 불안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이렇게 떡처럼 늘어서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무덤에서 일어난 영혼들이에요. 어허. 근데 무덤에서 영혼들이 일어났는데도 그 모습이 환희에 뭐 잠겨 있거나 즐겁지 않고 어허.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 화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선 자의 괴로움,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림을 통해서 표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림에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을 도드라지게 쓴 점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티치아노에게 배운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배운 화가가 엘 그레코였기 때문에 티치아노가 무슨 말을 했냐면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빨간색, 검은색, 흰색 세 가지 색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색감에 대해서 대단히 예리했던 인물이 엘 그레코이고 특히 엘 그레코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과 파란색의 독특한 표정이 있는데 그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젊은 피카소의 작품이었어요. 저 작품 피카소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이유가 있군요. 예, 21살인가 22살 때. 저 그림이 네. 맹인의 식사라는 그림인데 피카소가 다들 아시다시피 청색 시대, 장미 시대, 입체파 이 세 그 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색 시대 그림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이 천재 피카소의 낙담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열망 같은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표출되는 그림들이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저 파란색은 피카소 파란색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서 몽마르트르에 있는 자신의 방도 파란색 페인트로 칠했다고 해요. 근데 저 파란색은 젊음의 준치적인 파란색이 아니라 감옥 속의 파란색 아니면 깊은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파란색 절망의 파란색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조차도 젊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안 젊으니까 젊지 않으니까 저 절망, 젊음이 토로하고 있는 불안조차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듯한 이상한 그림인데 롯과 두 루벤스. 딸들, 예,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성경 속의 주제를 그릴 때도 육체를 이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육체로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루벤스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그런 구약성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롯의 두 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자신들이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없게 되자 아버지를 유혹한다라는 좀 성경의 내용치고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 스토리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더 술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막 술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늙은 롯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지금 술에 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이 보이고 두 딸들의 표정은 약간 관능적이면서 동시에 사악한 아버지를 대하는 딸의 표정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고 오른쪽의 여성은 더구나 누드이죠. 이 누드의 살집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루벤스는 늘 이렇게 남자나 여자 다 살집이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보시면 여성의 피부의 색감과 남성의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남성의 피부는 뭐 피부에 늘어진 정도나 이런 것이 확실히 나이든 그런 사람의 몸이고 누드인 딸의 몸은 아직 팽팽한 젊은 여성의 몸입니다. 아, 저 분홍색 색감, 저렇게 약간 파란빛이 도는 분홍색 피부의 색감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정말로 루벤스밖에 없습니다. 예. 저 조르지 둘라트르는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거의 그 활동이 알려지지 않은 16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활동했던 화가인데 이 그림은 대단히 명상적이면서 아름답습니다. 참여하는 막달레나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은 딱 봐도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키아로스코로 기법, 그러니까 카라바초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라바초 그림에는 이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광원이 보이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광원, 촛불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촛불이 거울에 비춰서 두 개로 보여요.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참회, 어떤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을, 명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촛불이 두 번 비침으로써 이 막달레나가 자신의 어떤 죄를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사명 같은 것을 고요하게 묵상하고 있고, 이 어둠은 카라바초의 어둠처럼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부드럽게 이 등장인물을, 여성의 아름다움을 창백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왜 지금 무릎에 얹어놓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해골입니다. 결국은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곧 죽을 운명이니 더더욱 우리가 이제 신에게 충실해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을 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림인데, 똑같은 키어로스쿠르 기법이라고 해도 카라바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하고 반조적이고 밤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에서의 만찬인데, 이제 그 사도가 그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를 위한 여행을 떠났는데, 엠마오에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나타나죠. 깜짝 놀란 그 핏자국 사건이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잖아요. 못자국. 네, 지금 손에 성은이 보이는데, 지금 보일 듯 말 듯하게 머리에 이제 그 후광이 보이고 있고, 두 명의 사도는 깜짝 놀라면서 한 사도가 이렇게 뒤로 넘어질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전면에 이 사도의 뒷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대담한 구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벨라스케스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화가의 천재성이 보이는 작품이고, 이 예수의 얼굴을 반쯤 어둠 속에 이렇게 잠기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신비스러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장면이 꿈속의 장면이나 환상의 장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화가가 보여주는 장치를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식탁보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식탁보 접힌 부분까지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보라던가 정물 같은 걸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은 내가 그림을 이만큼 잘 그리는 화가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현현, 기적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도 사실 상당히 평범한 모습으로 그렸고, 뒤에 후광도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림으로써 이 지금 예수에 비해서 두 사도는, 특히 정면의 사도는 굉장히 많이 늙어 있고 주름도 사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이제 18세기 1700년대 그림들인데, 여기에 이제 조슈아 레이앤홀즈라던가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던가 여러 이제 특히 영국 초상화가들이 반다이크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초상을 그리는데, 그 귀족 초상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 게인즈버러의 작품입니다. 자, 딱 서 있는 모습, 아까 뭐 생각나시나요? 제가 반다이크, 이 초상 사실 약간 영혼 안 담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초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초상이잖아요. 뒤에 약간 영국의 전원 풍경을 그린 이런 것이 게인즈버러의 초상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여성을 보시면 이제 반짝이는 공단 세틴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밑에 그 또 역시 비단으로 된 속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그 속치마 밑에 장식, 반짝거리는 장식, 그 다음에 이 드레스 끄트머리의 장식, 그리고 입고 있는 신고 있는 하얀색 세트로 만든 구두, 저 안에 속옷처럼 이제 속옷이 더 빠져나오게 만들었죠. 저런 식으로 해서 팔꿈치 부분을 가리면서 속옷이 빠져나오게 하는 의상을 최초로 입은 사람이 루이 15세의 정부인 퐁파두르 부적부입니다. 저런 것이 블라우스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의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플러스 여성성, 지금 볼이 지금 빨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약간 수줍어하는 여성성. 한마디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이 여성만의 개성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수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프랑스 편에서 했던 다비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다비드가 로마 대상을 받아서 로마에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했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 전형적인 역사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역사화를 그릴 때 다비드는 저 인물들의 슬픔이라던가 저 인물들의 감정을 현재형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장면은 분명히 과거이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속에 있는 인물들의 감정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게 그렸던 것이죠. 지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봤는데 너무너무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딱 손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내가 그 하는 이야기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제자들에 비해서 제일 기백에 넘쳐요. 모든 제자들이 다 풀 죽어 있거나 슬퍼하거나 울고 있거나 막 지금 벽을 두드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직 소크라테스만은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고 용감하게, 끝까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기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아, 수제자. 네네. 수제자이기 때문에 글을 꼭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사망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이 났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비드는 이 물을 그렸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역사화라고 해서 반드시 다 진실만을 그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사화는 이름과는 달리 얼마든지 꾸며낸 역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도 그래서 이런 장식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소파도 대단히 기품 있게 그렸는데, 금박이. 결정적으로 얼굴이 너무 무표정합니다. 그러네. 네. 이게 보여요. 특징이에요. 네. 정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비열한 부분 같은 것을 화가가 본인이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려줘요. 그게 고약인 거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화가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인물이고, 1790년대 후반부터 1820년대까지 그림을 그렸으니까 사실은 시대는 전환기, 그러니까 근대로 향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림은 굉장히 고전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아들은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상을 점프스트로 입고 있죠. 네, 저 점프스트가 당시에 귀족 아이들이 잘 입었던 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까치에다가 이렇게 발목에다가 줄을 매서 까치를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까치를 잡고 있는데 뒤에 3마리의 고양이가 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들을 가둔 새장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아이는 아직까지 굉장히 연약하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무서운 파도가 이 새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언제든지 이 어린아이를 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 새를 묶은 끈을 그러니까 꼬마 소년이 갖고 있음으로써 이 소년은 지배계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프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는 그림 앞에 지금까지 본 그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네, 그죠? 이제 1864년이니까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을 1863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상파라는 강력한 유파가 등장할 때 인상파보다는 그 파급력이 작았으나 상징주의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모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꿈과 같은 몽환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모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고전 신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금 오이디푸스는 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아름다운 청년은 괴물이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를 강력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건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남녀의 눈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신화를 모로는 남녀의 사랑으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 이 발치에는 스핑크스에게 이미 죽음을 당한 그런 시신들의 부분이 흩어져 있어요. 딱 보기에도 어쩌면 부부의 초상 같은 그림인데, 네. 도미닉 앵그르의 그림이에요. 프랑스 화가죠. 네. 이 두 그림이 왜 저의 마음에 들었는가. 선택의 대상이 신고전주의 화가인 이 앵그르의 스타일. 당시에 이제 앵그르는 거의 그림의 제왕 같은 인물이었는데, 왜 그의 그림들이 당시 프랑스 상류층의 마음에 들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앵그르는 사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조상도 그릴 정도로, 당연히 그의 테크닉과 그의 그림 솜씨에 반해서 수많은 귀족과 상류층이 그에게
초상을 청탁했는데 여기서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두 부분은 한 장의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남녀가 부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딱 정면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포즈가 완전히 대칭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검은색 위주의 옷을 입었는데 여성이 걸고 있는 금색 목걸이, 남성이 지금 걸고 있는 아마도 시계줄 같아요. 네. 금색 시계줄이 거의 나란히 대칭적이네요. 대칭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의자에 화려한 어떤 그 무늬의 비단 같은 그런 고급한 천이 늘어뜨려져 있고 지금 남성 쪽에도 붉은색 위주의 카펫이 지금 테이블 위에 깔려 있거든요.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얼마나 디테일을 잘 그렸는지를 알 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특히 저 여성의 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이 검은 망사와 레이스 리본 장식 같은 굉장히 것들이 사실적이네요. 너무 아름답고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도 한번 보세요. 네. 예. 그리고 이 직물에 섬세한 무늬를 그린 솜씨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 사진 찍은 것 같죠. 같아요. 예, 사진 같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사실 너무 디테일을 자세하게 그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실 인상파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유치하고 올드 패션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인상파라는 화파가 존재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교하고 아름다우면서 굉장히 비례라던가 모든 빛이라던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한 앵그르의 그림은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뭔가 정말 돈이 많은 그런 당시의 귀족이었다면 이 정도의 화가에게는 그림을 한 장, 초상화 한 장 통탁하고 싶지 부탁하겠네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요 두 작품을 제가 요거 보고 하고. 싶습니다. 두 작품. 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오케이. 왜 그런가 하면 1863년에 마네가 낙선전에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을 내놔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 그림은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있잖아요. 사실 낙선전에 마네가 세 점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그 세 점 중에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가운데에 풀밭 위에 점심을 배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어찌 보면 사실 오르세에 있어서 세 작품이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뭔가 낙선전의 완성이었을 텐데 여기 매트에 걸려 네, 있고. 두 작품은 미국의 그 자본가들이 일찌감치 그렇군요. 사들여서 지금 매트로 온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앵그르의 그림을 봤을 때 그 부인의 의자에 놓여 있는 천을 얼마나 디테일을 세밀하게 저거하고는 그렸었나요?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예. 그런 디테일을 세밀하게 그리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그림에 익숙했다면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마네가 그림을 덜 그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원래 마네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을 모델로 아, 삼은 그래요? 거군요. 예, 예. 지금 긴 그 붉은 천을 한쪽에 이렇게 팔에 감고 있는데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대담합니다. 마네는 이렇게 검은색을 굉장히 좋아했고 검은색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표현력을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스페인풍의 당시의 스페인은 사실 유럽에서도 약간 외진되고 유럽 같지 않은 네, 유럽이죠. 유럽 안에서도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프랑스 문화계를 중심으로 스페인풍이 거세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마네는 당대의 유행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네가 좋아했던 것은 역사가 아니라 당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름다움보다는 진실을 그리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마네가 어떤 화가였는지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마네의 그림 한 점 더 볼까요? 네. 예. 이 방에 이제 많은 마네의 그림이 있고 제가 마네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마네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 또 유명한 그림이 제가 있군요. 한번 그때 소개를 해드린 네. 그림이지만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그림이라서 네.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죽은 예수와 함께 한 명의 천사는 죽은 예수의 몸을 안고 있고 또 한 명의 천사는 낙담한 듯한 모습인데 네.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이시면 두 명의 천사의 날개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 날개들이 날개를 사실 그 등에 단 천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날개의 존재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저 오른쪽 천사의 날개의 푸른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색과 파란색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 예수의 손과 발에 있는 성흔을 제외하면 이 남자가 별로 예수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내려온 그 야윈, 그리고 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러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건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 되게 인간적인 네. 그런 육체예요.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 네. 굉장히 야위게 그리거나 아니면 영웅적으로 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중년 남자의 몸으로. 이 그림도 종교화라는 모든 유러피안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19세기 후반의 감각으로 새롭게 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풀바디의 점심처럼 큰 화제가 된 작품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작품 역시 만해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발레 연습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발레 마스터가 서 있고 왼편에 발레리나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름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발레리나는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지금 우리 눈에 부드러지게 보이는 발레리나는 지금 자기의 튀티, 스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발레리나들 보면 아마도 피아노인 것 같은데 피아노 위에 앉아있는 발레리나도 있고 지금 그림의 정가운데에서 아라베스크 동작을 취하고 있는 발레리나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발레리나들은 딴짓을 뭔가 해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성들은 그냥 노동하는 여성들이에요. 드가는 여성을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별로 매혹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드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특이하게도 드가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발레리나라는 직업군은 노동계층의 여성들이 일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예술가의 그 반열이 아니라 무희, 그리고 어떤 직업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노동자죠. 그러니까요. 그냥 노동자죠. 왜냐하면 좋은 집안 여성은 직업을 가질 이유가 없죠. 직업을 그렇죠. 가졌다는 네. 것부터가 이미 여성이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더구나 무대에서 남에게 몸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하급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노동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드가 발레리나들 그림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은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최대한 구현하는 그런 발레리나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노동을 견디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것이 드가 그림의 핵심입니다.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냉정한 진실과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가 그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화가도 흉내내지 못하는 독특한 매력이라는 것이죠. 두 방에 걸쳐서 모네의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 뭐 우리 그 아텐드 시티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왔네. 네. 그렇죠? 예. 네. 생타드레스의 테라스 또는 테라스, 생타드레스의 네. 가든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생타드레스의 가든 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있고 지금 저 너머로 초록빛의 바다가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고 날씨는 이제 프랑스 특유의 청명한 날씨입니다. 물결을 그리는 솜씨는 아직까지는 전성기 모네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쳐요. 왜냐하면 아직 모네가 20대 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쯤 내가 그릴 것은 물이다. 햇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뒤로 지금 아주 강하게 뚜렷하게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약간 나이 든 신사가 앉아 있고 그 테라스 앞으로는 젊은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네. 남녀가 보이는데 여기 앉아 있는 나이 든 남자가 모네의 아버지가 아버지죠. 모델이었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네가 평생 동안 무엇을 그리게 될지 우리에게 힌트가 하나 보여지죠. 물과 꽃이죠. 꽃입니다. 예. 결국 모네는 나중에 그 지베르니의 큰 정원을 꾸미고 네. 자기 최후의 거의 최후의 마지막 주제도 수련, 그러니까 물 위에 든 꽃이 되잖아요. 그 꽃에 대해서 이 젊은 화가가 지금부터 이미 애정을 보여주고 네. 이것이 내가 그릴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50년 50년 동안 네.
꾸준히 줄기차게 자기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 다가가기조차 두려운 주제인 이 햇빛과 대기와 물을 줄기차게 그리게 됩니다. 네. 이 햇빛과 대기와 물이 가지고 있는 시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모네의 필생의 목표였던 것이고 이 그림이 거의 최초의 출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그린 모네,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모네가 그려야 될 화제가 여기 다 담겨져 있고, 조금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잘 그리는 게 물결치는 네네. 인상주의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정도의 그 상징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이 그런 모네 아이디어가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모네는 자기의 그림에서 혁신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예술가적인 본능, 예술가적인 영혼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당대의 비평가나 당대 언론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네에게는 그 예술가적인 열정, 예술가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르누아르는 딱 아시죠? 네. 이 르누아르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이 늘 화사하고 따뜻하다. 모리스 트니가 르누아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여인과 꽃으로 만들어진 멋들어진 부케를 창조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뒤에 정말 르누아르 꽃 그림도 있는데 진짜 꽃 그림이랑 그 젊은 어린 소녀들 그림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고, 두 번째는 이 르누아르의 혁신은 모네의 혁신만큼 앞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혁신이었던 거죠. 르누아르와 모네는 평생 동안 친구였고, 모네가 개척한 혁신을 르누아르는 따라갔지만, 르누아르는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앵그르 그림 스타일을 사실 본능적으로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후원자들에게는, 이 정도 화가에게는 그냥 딸들 추상, 가족 추상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은 그림들이 탄생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 노적가리가 있고, 저쪽에 포플라가 있고, 이쪽에 루앙 성당이 있습니다. 모네가 1891년부터 94년까지 매달렸던 세 개의 연작이 모두 다 한 점씩 여기에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노적가리 그리다가 노적가리 없어지고 저 포플라 나무 또 베어지고, 포플라 그래서 베어지고. 절대 안 움직이는 맞습니다. 성당을 그린 거죠. 노엔 성당. 네, 이게 지금 한낮의 루앙 성당입니다. 한낮의 빛이 굉장히 강렬해서 우리가 그 모네의 기념비적인 작품 일출을 해돋이 인상을 보면 그 해돋이의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한낮의 햇빛이 강렬하게 성당의 정면 파사드를 거의 때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성당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30점의 루앙 성당을 그렸기 때문에 다양한 빛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사실 그 30점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그런 전시가 가능하다면 그것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너무나도 대단한 전시일 것 같은데, 그런 전시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고, 그때 이미 이 대성당의 혁명이라고 조르주 클레망소가 사설에서 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어찌 보면은 모네가 인상파로서 첫 번째 인상파 전을 하면서 인상파라는 어떤 자신만의 길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동일한 주제라고 해도 햇빛과 날씨와 대기와 계절에 의해서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 완성작이 이 루앙 성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모네 2기의 결정판이겠죠. 예. 제가 제 자의적으로 모네를 인상파 1기, 연작 2기, 수련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1900년 초부터 모네가 수련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제 이 그림은 죽기 7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림의 캔버스가 상당히 큰데 그림의 하늘도 공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오직 물만 그려져 있어요. 물과 수련과 그 하늘이 물에 비치는 반영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요. 이미 추상
구상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 겁니다. 1907년에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림으로써 이제 구상이라는 것이 낡은 수법이고 이제 화가의 개념으로 그림의 대상을 완전히 해체하는 추상의 세계가 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셈인데, 그런 피카소라던가 칸딘스키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화가가 추상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년의 모네는 그 아주 디테일한 꽃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 물결치는 초기에 그렸던 그런 것들과 이 캠퍼스 전체, 이 큰 캠퍼스 전체에 뭔가 전체를 그리고 싶어 했던 것 네. 같아요. 1989년에 고흐가 그린 밀박과 사이프러스. 이제 이때는 이제 고흐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을 텐데, 지금 하늘을 보시면 고흐 특유의 막 구불구불 돌아가는 그 나선형이 보이고, 밀밭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고흐의 그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특징을 이 그림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고흐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품위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는 유럽에서 묘비의 옆에 심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밝고 하나지만 어찌 보면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무의식적으로 고흐가 다가가고 있는 어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온해 보이는 밀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평온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988년 12월에 고갱과의 갈등으로 귀를 자르면서 급격하게 이제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아마 자기가 고통이 조금 완화되었을 때 그린 그림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고 색상도 평화로워요.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때 고흐가 그렇게 다만 안정적인 상태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는 계속 어떤 동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름과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늘이 보여주죠. 고흐의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고흐의 그림의 특징은 그림에서 화가의 감정이 보인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흐와 고갱의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저쪽 고흐의 그림보다 저는 이 고갱의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제목을 본인이 썼습니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리아를 찬양함, 아베 마리아라는 뜻이고, 그림은 고갱의 1차 타히티 체류 때 그려졌습니다. 고갱은 머릿속에서 늘 강력한 원시의 빛을 그리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히티에 가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나, 사실 고갱이 1891년에 타히티에 건너갔을 때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지 한참 후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갱이 생각하는 완전한 원시의 상태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타히티 인물들은 많은 부분 고갱의 상상이에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붉은 파우라라는 그 타히티 전통 의상을 입고 아기를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있는데, 저 모습은 타히티식으로 고갱이 상상한 성모자입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그 왼쪽에 지금 3명의 여성이 뭔가 이렇게 경배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뒤에 날개가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래요? 천사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밑에다 이렇게 바나나를 그려서 야, 여기 봐, 여기 타히티야, 내가 지금 타히티 와서 그림 그린다고 라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너무나도 강한 고갱의 에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고갱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파리 화단에 가서 나를 무시한 파리 화단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과장된 원시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 색감을 상상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색감이 다만 그냥 그렇게 너무 잘난 체하는 화가의 작품이야 라고 보기에는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고, 뭔가 그 고갱이라는 화가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자아가 그림에서 보이는 듯한 느낌. 고갱은 사실 고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갱을 더 좋아해요. 고갱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어서 또 막 눈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무슨 작품을 선택할까 막 망설이다가 제가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잔의 기념비정, 저 왼쪽에 보이는 생트 빅투아 루산.
세잔의 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자연에서 부원통 원추를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을 자연 그대로 그리지 않고 단순한 입방체의 형태로 해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해체가 상당 부분 보이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구성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연을 해체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원근법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산도, 그 밑에 산 밑에 마을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세잔은 이 자신의 작업이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기 전에 세잔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단순하게 점점 더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점점 더 평면적으로 감으로써 화가가 자연이라던가 대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추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세잔이 보여주고, 천재인 피카소가 그 점을 이제 채택했군요.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화가들은 모두 세잔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림의 세계가 완전히 예. 달라졌죠? 클림트의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클림트가 그린 마다 프리마베시라는 소녀의 초상입니다. 클림트 후원자의 딸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 9살이었다고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포즈를 클림트가 연구했는데, 대단히 톰보이 알관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아이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에 그려진 시기가 1912년에서 13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림트가 황금 시대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리는 것이 1909년 정도거든요. 1909년에 키스가 완성되고 그 이후로 클림트는 동방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금이 상징하는 비잔틴 중세가 아닌 더 먼 세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동방으로 향하는 순간 클림트의 어떤 시도가 보이는 그림이고, 그리고 많은 장식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클림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장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 소녀의 얼굴은 상당히 무표정한데 옆에 이제 머리 장식을 달아서 뭔가 소녀다운 귀여움을 보여주려고 했고, 뒤에 색감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것도 이 소녀 특유의 어린 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함, 그 소녀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뭘 알 수가 있냐면 원근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두 점에 엄청난 그림들이 있는데 미국 현대 미술 기념비적인 두 작품. 시대를 확 뛰어넘은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쪽은 이제 마크 로스코, 이쪽은 잭슨 폴록입니다. 뭐 둘 다 당연히 제목이 없겠죠. 제목이 있을 수 없죠. 마크 로스코의 그림은 저렇게 약간 어두운 그림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스코에게 큰 영향을 준 화가는 렘브란트이고, 렘브란트의 그림이 보여주는 미묘한 감정적인 층위를 하나의 색깔 위에 또 다른 색깔들을 띄움으로써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마크 로스코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빈 캔버스에 힘차게 물감을 뿌림으로써 추상표현주의라는, 미국에서 나온 거의 최초의 사조죠. 그 추상표현주의라는 사조를 만들었는데, 두 그림 다 아무튼 유럽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대륙 미국, 그다음에 새로운 강대국 미국의 에너지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나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편안하기도 하지만 또 인간 내면의 무언가,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저 그림에라도 내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동감이 있네요. 저만의 해설이긴 한데.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20세기 예술의 특징이겠죠. 이 얼어붙은, 저렇게까지 진짜 얼지 않았겠죠. 저렇게까지 얼었으면 배가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얼어붙은 강을 용감하게 던지면서 딱 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망토를 펄럭이면서 용감하게 강인해 보이네요. 딱 봐도 지금 누가 생각나냐면 나폴레옹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그런 어떤 건국을 상징하는 인물을 그린 중요한 그림이 없으니 이렇게 거대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긍심을, 지금 보시면
뒤에 폭풍우가 막 지나가고 이제 하늘이 막 그래, 개어지고 개어지네요. 있습니다. 모자도 왠지 나폴레옹스러워요. 근데 저 입고 있는 군복은 실제로 워싱턴이 입은 군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고, 저 뒤에 깃발을 들고 있는 인물은 나중에 미국 5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먼로입니다. 실제로 워싱턴의 부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막 생긴 신생국 미국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의 상징이 비주얼로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현재 미국을 투영해서 봤을 때, 글쎄요, 국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이 지금의 미국을 바라보면 어떤 평가를 하려면 좀 퀘션 마크네요. 물론 저 시대에 조지 워싱턴이 그리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국가가 됐고, 또 전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초기 국부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사실 미국은 시작부터 민주주의를 표방했고, 저 영웅은 용감하고 동시에 정의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지도자가 정의로운 사람인가에는 강력한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3시간을 저희가 왔네요. 3시간. 그러니까, 야. 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트로폴리탄에는 저희가 시켜드린 이 30점 외에도 정말 여러분들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30점을 보는데 저희가 3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체력이 되고 거기만 앉으면 다시 들어가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힘이 들어서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어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도 원화 앞에서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영광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본 많은 그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실감하시고, 또 어떤 삶의 다양한 희노애락이 다 네. 그림에 담겨 있다는 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그림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네. 실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거의 20분 가까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와 있거든요. 아트 앤 파이낸스라는 저희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4월 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와가지고, 이거 센트럴파크를 제가 안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을에 한 번 더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을에 또 뉴욕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메이플 시즌. 그러니까 저는 가을을 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는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어나더 30점을 우리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네, 아무리 바쁜 사실 일정이라도 30점 시리즈 2, 시리즈 3, 네. 시리즈 4 다 가능합니다. 계속 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뉴욕으로 오십시오. 물론 바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뭐 어렵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저희들과 함께 뉴욕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쯤 뉴요커인 이프로가 좋은 식당, 그리고 좋은 뮤지엄, 그리고 좋은 공원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매트에서 꼭 봐야 될 30점 시즌2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라면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3프로와 함께라면 월가의 문은 당신에게 열립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생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과 금융, 문화와 자본이 만나는 곳, 당신이 늘 꿈꿔왔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